이지혁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숨이 흩어지는 순간 지은호의 세상은 거대한 암흑 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요란한 기계음과 분주한 발소리들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환청처럼 희미했는데요. 지은호는 차가운 병원 벽에 기대어 서서 방금 전 수술실로 들어간 이지혁의 마지막 뒷모습을 머릿속에서 수천 번도 넘게 되감기 하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이지혁의 안색, 그리고 자신을 향해 끝내 내뱉지 못하고 삼켰던 그 마지막 눈빛이 마치 지은호의 심장에 박힌 유리 조각처럼 아프게 파고들었더라고요. 사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자신을 밀어냈던 그 모진 시간들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었습니다. 도쿄 출장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사라졌던 3일, 그리고 돌아와서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라, 자격이 없다며 얼음 송곳 같은 말들을 쏟아냈던 이지혁을 보며 지은호는 자신의 사랑이 부정당했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응급실로 실려온 이지혁의 셔츠 주머니에서 떨어진 낡은 약봉지와 심장이식 대기자 등록증을 본 순간 지은호는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했기에 자신의 죽음이라는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지혁의 곁을 지키며 울부짖던 박성재는 결국 지은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박성재는 친구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이지혁이 겪어온 지옥 같은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지은호의 손을 붙잡으며 미안해, 은호 씨. 지혁이가 말하지 말라고, 절대로 은호 씨 울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는데 그놈이 혼자 다 안고 가려고 그랬어라며 꺽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성재의 이 고백은 지은호의 가슴에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는 비수가 되었더라고요. 지은호는 박성재의 어깨를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성재 씨라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이지혁 저 바보가 죽어가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미워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은호의 비명 섞인 통곡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지만 정작 그 고통의 주인공인 이지혁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홀로 견뎌왔을 그 어둡고 긴 밤들을 생각했는데요.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무서운 병명을 진단받고 오늘 밤 당장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선고를 들으면서도 지은호에게는 업무 서류나 챙겨와라며 차갑게 굴었던 그 남자의 속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졌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무의식의 심연 속에서 지은호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지은호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이지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지혁은 자신의 손이 점점 투명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뒷걸음질을 쳤는데요. 은호야,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이야. 이지혁은 꿈속에서도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환상 속에 이지혁을 꽉 껴안으며 말했죠. 상관없어.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당신이 내일 떠난다고 해도 오늘 나는 당신 옆에 있을 거야. 이지혁의 무의식조차 지은호의 사랑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박성재는 수술실 앞을 떠나지 못하는 지은호를 보며 더 큰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이 쓰러진 것이 단순히 질병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고성희가 저지른 악행들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지은호를 지켜보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최상급 의료진을 동원하기 위해 평소 그토록 혐오했던 자신의 집안 배경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지혁이 살려주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후계자 수업도 받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지혁이 좀 살려주세요라며 오열 섞인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박성재의 이런 필사적인 모습은 지은호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가 친구를 위해 자신의 자유와 미래를 통째로 내던지는 것을 보며 이지혁이라는 남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수술실 문에 이마를 맞대고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대표님, 지혁 씨, 들려요? 당신 친구 성재 씨가 당신을 살리려고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버리려던 그 잔인한 배려 절대 안 받아줄 거야. 당신 살아나서 나한테 직접 사과해. 내 허락 없이 죽는 거 꿈도 꾸지 마. 지은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 한편에서는 지은호의 양어머니 정순이가 달려와 은호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이지혁이 자신의 아들 지강호의 잘못을 덮어주려 애썼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성의 사모님과 정면으로 맞섰던 사실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는데요. 은호야, 이지혁 대표 저 양반이 우리한테 준 은혜가 얼마인데 세상이 어쩌면 이리도 무심하냐. 저 젊고 귀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 정순이의 통곡은 지은호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고성이를 향한 서늘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을 이렇게 만든 것, 그리고 자신을 이런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든 만악의 근원이 바로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인 고성이라는 사실이 지은호를 미치게 만들었거든요. 고성이, 당신이 이지혁을 죽이려 했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당신이 낳은 이 딸이 당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칼이 되어 돌아갈 거야. 지은호의 내면에서는 사랑하는 남자를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그 남자를 해친 원수를 향한 증오가 뒤섞여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지고 집도이가 나왔을 때 지은호와 박성재는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 의사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심장 기능이 이미 10%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공 심폐장치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 기적적으로 뇌사자 기증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는데요. 일주일. 지은호와 이지혁에게 허락된 시간이 고작 168시간뿐이라는 사실에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박성재는 쓰러진 지은호를 부축하며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전 세계 어디든 뒤져서라도 심장 구해오면 되잖아요. 제발 방법 좀 찾아주세요. 박성재의 절규는 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지혁의 병실로 옮겨진 지은호는 깨어나자마자 이지혁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각종 호스와 기계에 연결된 이지혁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인형처럼 보였지만 지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남편이자 연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귀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지혁 씨, 들려요? 나 여기 있어요. 당신이 숨길 때마다 내가 다 찾아낼 거야. 죽음 뒤에 숨으려고 해도 내가 쫓아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당신 심장 어떻게 해서든 구해올게. 내 심장이라도 떼어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지은호의 눈물이 이지혁의 손등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그 눈물은 이지혁의 멈춰가던 심장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는 듯 했는데요. 기계의 그래프가 미세하게 요동치는 것을 보며 박성재와 지은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병원 밖에서는 고성이가 보낸 변호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고성이는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박성재가 박진석 회장과 거래를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박성재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이지혁의 병원 이사회를 압박해 치료를 중단시키려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거든요. 이지혁이 죽어야 박 회장과 지은호의 연결고리가 끊긴다는 고성이의 잔인한 계산이
이 지역의 병실 문 앞까지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병실 문을 가로막고 서서 고성희의 변호사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꺼져. 내 어머니가 보낸 사람이라면 더더욱 필요 없어. 내가 이 지역 보호자야. 누구든 이 문 열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박성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변호사들은 주춤하며 물러났지만 이 상황은 앞으로 닥쳐올 고성희와의 전쟁이 얼마나 더 처절해질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병실 안에서 그 소란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성희, 당신은 이제 엄마도 사람도 아니야. 당신이 죽이려 하는 이 남자가 바로 내가 평생을 걸고 지킬 유일한 사람이야. 이 지역의 가느다란 호흡소리와 기계의 비푸음만이 가득한 병실 안 지은호는 이 지역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지역을 대신해 고성희와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이 지역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다면 지은호는 그 그림자의 심장을 찔러서라도 지역을 되찾아오겠다고 맹세했는데요. 이 지역의 시한부 비밀이 밝혀진 후 마주한 이 지독한 침묵은 곧 터져나올 거대한 폭풍의 전야와 같았습니다. 이 지역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지은호의 온기 때문인지 그의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마지막 사명감이었을까요? 박성재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자신은 더 이상 예전에 철없던 박성재가 아닐 것이라고. 친구의 목숨을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된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지은호와 박성재, 그리고 죽어가는 이 지역.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침묵이 영원한 이별의 서막이 될지, 시청자들의 숨소리조차 앗아갈 만큼 무겁고도 강렬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의 가슴 위에 귀를 대고 그의 아주 작은 심장 박동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사랑해, 지역아. 제발 가지마. 한편 차가운 유치장 철창 너머로 번뜩이는 고성희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면회실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박진석 회장의 귓가에 박힌 그 한마디는 33년 동안 철저히 봉인해왔던 박진석의 죄책감과 공포를 단숨에 끄집어대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소름에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지만 고성희는 오히려 철창에 바짝 얼굴을 들이밀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더라고요. 사실 고성희는 지금 이 판을 뒤집을 유일한 방법이 박진석 회장을 자신과 함께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자신을 법적으로 매장하고 재벌가 안주인의 자리에서 쫓아내려 하자 그녀는 숨겨두었던 최후의 돈니를 드러낸 것이었죠. 고성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박진석, 당신은 내가 고필순이라는 걸 속였다고 분노하지만 진짜 사기꾼은 당신이야. 33년 전 그 빗길 사고, 지은호의 아버지 지근식이 피를 흘리며 당신을 불렀을 때 당신이 뭘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박진석 회장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고성희가 내뱉은 지근식이라는 이름은 박진석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닌 유령과도 같은 이름이었는데요. 33년 전 박진석은 지은호의 아버지 지근식과 함께 촉망받는 벤처 사업가로 동고동락했던 동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근식의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적 재능에 가려져 만년 2인자로 살아야 했던 박진석에게 고성희 당시 고필순과 접근했었고 두 사람은 공모하여 지근식의 사업 아이템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날 밤 지근식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박진석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친구를 구하는 대신 그가 들고 있던 비밀 장부와 기술 서류가 든 가방을 챙겨 달아났던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즐기듯 감상하며 서늘하게 의조렸습니다. 당신이 그 가방을 챙겨 도망칠 때 내가 뒤에서 다 보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이 그 기술로 지금의 그룹을 세울 때 내가 당신 옆에서 피 묻은 손을 닦아줬던 거야. 우리가 왜 부부인 줄 알아? 우린 사랑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목줄을 쥔 공범이라서 20년을 산 거야. 고성이의 폭로는 가차 없었고 박진석은 숨이 막히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고성이는 유치장 안에서 여유롭게 머리를 쓸어넘기며 날 여기서 당장 꺼내. 아니면 경찰이 오기 전에 기자들부터 부를 테니까. 재벌 회장의 성공 신화는 친구의 피로 쓴 소설이었다는 제목. 아주 근사하지 않겠어? 라며 박진석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이 충격적인 진실의 파편은 병원에서 이지혁을 간호하던 지은호에게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병실 밖에서 박성재와 박진석 회장의 비서가 나누는 긴박한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요. 33년 전 지근식 사고, 고필순의 협박이라는 단어들이 지은호의 귀에 박혔을 때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아버지가 단순히 불운한 사고로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그 죽음 뒤에 자신이 사랑하는 이지혁의 집안과 얽힌 박진석 회장, 그리고 자신의 샘모 고성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지은호는 떨리는 걸음으로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가슴속에 타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은 식을 줄 몰랐는데요. 지은호는 하늘을 향해 나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여자가, 내 엄마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내가 믿었던 박 회장님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쳤대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이지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아버지에겐 죄가 되는 건가요? 지은호의 눈물은 빗물처럼 쏟아졌고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지혁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처절한 속죄가 충돌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유치장을 나온 박진석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이상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상철이 고성이의 금고에서 가져간 서류들 중에 분명 33년 전 사고의 진실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박진석은 이상철의 멱살을 잡으며 당신이 다 알고 있었지. 고성의 그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 라며 포효했습니다. 이상철은 슬픈 눈으로 박진석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대답했는데요. 진석아, 이제 그만해라. 33년 전 그날 내가 운전했던 그 차에서 지근식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뭔지 아나? 진석이는 믿을 수 있다였어. 사장님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네를 믿었는데 자네는 그 가방을 들고 뛰어갔지. 이상철의 말은 박진석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상철은 당시 지근식의 운전기사였고 박진석의 범죄를 묵인해준 대가로 침묵하며 살아왔던 것이었더라고요. 하지만 지은호가 지근식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철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상철은 품 안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성이가 박진석을 협박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모의했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녹음기를 뺏으려 했지만 이상철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건 은호의 것이야. 자네 아들 지혁이가 죽어가는 이유가 뭔 줄 아나? 자네와 고성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 아이가 대신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일갈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친구를 버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악녀 고성이와 손을 잡았던 대가가 자신의 아들 이지혁의 생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는 무너져 내렸는데요. 하지만 고성이는 유치장 안에서도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지은호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은호야,
내 아버지를 죽인 건 내가 아니라 박진석이야. 이지혁의 아버지가 내 원수라고. 그런 놈의 아들을 살리겠다고 내 인생을 걸어? 정신 차려. 넌 내 딸이야. 고성희의 편지는 지은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은호는 편지를 구겨쥐고 다시 이지혁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숨을 내뱉는 이지혁을 보며 지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는데요. 이 남자를 살리면 나는 우리 아버지를 배신하는 걸까? 하지만 이 남자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데.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고 그의 가슴 위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 박동은 여전히 약했지만 지은호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내는 용서의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고성희의 비웃음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지은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녀의 곁을 지켰는데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은호 씨,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내가 다 갚을게요. 형 살리고 나면 나도 경찰서 가서 다 말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형은 포기하지 말아줘요라며 애원했습니다. 박성재의 이 진심 어린 호소는 지은호의 다쳤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지만 33년 전의 유령들은 여전히 그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고성희는 간수에게 특별 면회를 요청하며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 회장이 자신을 꺼내주지 않을 것을 대비해 지은호의 친부 지근식이 죽기 전 남겨두었던 비자금의 위치를 미끼로 박진석의 라이벌 그룹과 접촉하려 한 것이었죠. 박진석, 내가 날 버려? 그럼 난 이 나라 경제를 통째로 흔들어서라도 내 그룹을 무너뜨릴 거야. 고성희의 광기는 이제 개인의 복수를 넘어 모두를 파멸시키려는 거대한 재앙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33년 전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수록 이지혁과 지은호의 사랑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유치장 벽에 지은호와 이지혁의 이름을 적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내가 지옥으로 갈 때 너희도 함께 데려갈 테니까. 박진석 회장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 전에 아들 이지혁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은 전 재산을 출연하여 심장이식 재단을 설립하고 이지혁과 같은 처지의 환자들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어 고성희의 폭로를 막아보려 했는데요. 하지만 고성희는 이미 박진석보다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치장 안에서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틈을 타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지혁의 병실, 지은호는 밤새 이지혁의 곁을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원망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지혁 씨만은 살려주세요. 저 여자의 딸로 태어난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유일한 구원이라면 제발 이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지은호의 간절한 기도가 병실의 정적을 깨고 있을 때 갑자기 이지혁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지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비명을 지르며 의료진을 불렀고 박성재는 지혁의 가슴을 압박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형, 안 돼. 아직 진실도 다 못 들었잖아. 이렇게 가면 안 돼. 고성희는 병원 이송차 안에서 몰래 숨겨둔 칼날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왔어. 박진석, 지은호. 너희들의 화려한 날들은 오늘로 끝이야. 33년 전의 유령들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며 모두를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것이었죠. 병원 성당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지은호의 손에는 고성희가 유치장에서 변호사를 통해 보낸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33년 전 지은호의 친부 지근식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박진석 회장이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지근식의 가방을 들고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동안 박진석 회장을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준 인자한 어른으로 믿어왔기에 그 배신감은 날카로운 얼음 파편이 되어 심장을 헤집어 놓는 것 같았더라고요. 지은호는 성당의 텅 빈 십자가를 바라보며 처절하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 아닌지 말입니다. 이 지역은 지은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한 박진석 회장이 가장 아끼고 후원해온 원수의 아들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은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성당의 고요함은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에서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지은호의 뒤로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성재는 이 지역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생사를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은호에게 가장 잔인한 가해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 모든 사실을 직감했는데요. 박성재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지 못한 채 몇 걸음 뒤에서 무거운 침묵을 지키다가 비통하게 입을 뗐습니다. 은호 씨,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제가 다 압니다. 지혁이가 알면 아마 자기가 죽어서라도 갚겠다고 할 놈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지혁이가 더 가여운 거잖아요. 그 녀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았는데. 지은호는 박성재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성재 씨,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도망쳤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바로 박진석이었대요. 믿었던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간 우리 아버지의 한을 당신들이 감히 이해나 할 수 있어? 지은호의 서슬 퍼런 일갈에 박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밀치고 성당을 뛰쳐나와 이지혁이 누워있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이지혁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기계음만이 가득한 그 방 안에서 이지혁은 자신이 원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유리창에 이마를 맞대고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지혁 씨, 당신이 살아나면 나는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당신을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피 묻은 가방이 떠오를 텐데 그래도 내가 당신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지은호의 사랑은 이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유치장에 갇힌 고성이는 자신의 아들 박성재가 지은호의 편에 서서 자신을 압박한다는 소식에 광기를 부렸습니다. 고성이는 면회온 변호사에게 박진석을 당장 불러와 그 인간이 지은호 아버지 죽인 증거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전해.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라며 유치장 철창을 두드렸는데요. 고성이는 이 비극적인 상황조차 자신의 생존을 위한 거래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며 간수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결국 지은호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은호야, 내 아버지를 죽인 건 박진석이야. 이지혁의 심장이 멈추는 게 내 아버지의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니? 넌 내 딸답게 행동해. 고성이의 음성 메시지를 들은 지은호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져버렸습니다. 생모라는 여자는 끝까지 자신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한 원수라니. 지은호는 이 잔인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지혁이 살아나서 박진석 회장의 죄를 직접 마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다시 이지혁의 곁으로 돌아가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지혁 씨, 죽지 마. 죽어서 도망치지 마. 살아서 당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봐. 그리고 나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사죄해. 지은호의 기도는 이제 애틋한 사랑이 아니라 서늘한 명령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아들 박성재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앞에 서류한 뭉치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혁이 살려야 해요. 지혁이가 은호 씨 아버지 때문에 저렇게 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죄 때문에 왜 내 친구가 죽어야 하냐고요. 박진석 회장은 아들의 절규에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그룹의 명예와 자식 같은 이지혁의 목숨 사이에서 박진석은 갈등했는데요. 하지만 이지혁이 응급 상황에 빠져 심정지가 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박진석 회장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33년 전 사고의 전말이 담긴 블랙박스 복원 영상과 지근식의 서류를 들고 경찰서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기 전 박진석 회장은 병원을 찾아와 지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권위 따위는 사라진 죄 지은 한 인간의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지옥에 가겠다. 지혁이만은 살려다오. 그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다 안고 갈 테니 제발 지혁이 옆에 있어줘. 박진석의 눈물 섞인 사죄에 지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가야 할 곳은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예요. 지혁 씨는 제가 지킵니다.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라 제 남자로요. 지은호의 단호한 태도에 박진석은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처럼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기이식센터에서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준 마지막 용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한 신의 배려였을까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이지혁의 침대를 붙잡고 달리며 지은호는 소리쳤습니다. 지혁 씨, 들려? 이제 다 끝났어. 당신 아버지가 죄를 자백했어. 당신은 살기만 하면 돼. 살아서 나랑 이 지옥을 같이 견뎌줘. 이지혁의 수술실 문이 닫히고 지은호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곁에는 박성재와 이수빈이 함께였는데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호 씨, 지혁이 깨어나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저를 미워하세요. 제가 그 죄 다 갚으며 살게요. 지은호는 커피를 받아들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성재 씨. 죄는 지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 세 사람은 그냥 이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면 돼요. 지혁 씨가 깨어나는 그날부터가 우리에겐 진짜 전쟁이니까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지은호는 참았던 숨을 내뱉으며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수술 성공. 이지혁의 가슴속에는 이제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심장 소리가 곧 이지혁에게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원수의 아들이라는 굴레와 아버지를 배신한 후원자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이지혁의 고통을 지은호는 이미 함께 짊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히고 붉은색 수술 중 표시등이 켜지는 순간 박성재는 병원 복도 한복판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요. 그는 방금 전 아버지 박진석 회장이 경찰서로 향하기 직전 자신에게 건넸던 경영권 포기 및 상속 거부 서약서에 지장을 찍고 온 참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자수로 인해 그룹 전체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사회가 범죄 혐의자의 자금으로 이지혁의 수술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반발하자 박성재는 자신의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재단의 긴급 자금을 동원해 이지혁의 수술을 성사시켰던 것이었더라고요. 사실 박성재에게 이지혁은 단순한 친구 그 이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바쁘고 어머니는 허영에 가득 차 있던 외로운 대저택에서 박성재를 유일하게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이 바로 이지혁이었거든요. 박성재는 수술실 밖에서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기도하는 이수빈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빈아, 걱정 마. 내 오빠 지혁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내가 내 인생 전부를 걸었으니까 그 녀석 절대로 그냥 못 가. 박성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친구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서로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이였습니다. 이지혁이 아버지를 잃고 박진석 회장의 후원을 받으며 독하게 성공을 향해 달릴 때 박성재는 그런 지역을 시기하는 대신 그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는데요. 박성재는 이지혁이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심장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집안 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지혁이가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박성재의 내면은 자책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고요. 이때 병원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치장에서 병원 이송 도중 탈주한 고성이가 청소부 복장을 한 채 수술실 전력 제어실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고성이는 박진석이 자수하고 아들 성재까지 자신을 배신하자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지혁 저놈만 죽으면 박진석도 지은호도 다 끝장이야. 고성이는 수술실의 전원을 차단해 이지혁을 죽이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데요. 이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역시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전력 제어실 앞에서 어머니 고성이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사람답게 좀 살자고요. 박성재의 일갈에 고성이는 모자를 벗어 던지며 독사 같은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성재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지혁이가 죽어야 내가 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어. 고성이는 아들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전력 차단기로 몸을 날렸지만 박성재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 친구 목숨보다 엄마 아들의 행복보다 그깟 지분이 더 중요하냐고요. 박성재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고성이를 제압하는 동안 박성재는 바닥에 무너져 내려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손으로 경찰에 넘겨야 하는 그 비극적인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박성재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과다출혈입니다. B형 음성 혈액이 급하게 필요해요. 병원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박성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제 피 쓰세요. 지혁이랑 저 혈액형 같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기적적으로 두 사람의 혈액형은 일치했습니다. 박성재는 수혈 침대에 누워 자신의 팔에서 빠져나가는 붉은 피를 멍하니 바라보았는데요. 호스를 타고 자신의 피가 이지혁의 심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며 박성재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지혁아, 내 피가 들어가니까 정신 차려야 해. 너 일어나면 나랑 농구도 하고 소주도 한잔해야지. 너 죽으면 나 진짜 평생 죄인으로 살 거야. 알았냐, 이 자식아. 박성재의 진심 어린 우정은 그 어떤 의학적 조치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듯 했습니다. 한편 수술실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호의 심정도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악녀 고성이의 아들이자 아버지를 배신한 박진석 회장의 아들인 박성재가 자신의 연인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 저토록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지은호는 인간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졌는데요. 지은호는 박성재의 헌신이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이지혁이라는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우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재 씨, 고마워요. 지혁 씨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지은호는 박성재가 수혈을 마치고 창백해진 안색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따뜻한 담요를 건넸습니다. 수술은 무려 10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지혁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생명의 불씨가 옮겨 심어졌고 그 불씨가 제대로 타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절박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집도이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은 그의 입술 끝에 매달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가 호흡도 안정적입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벽을 짚고 주저앉아 통곡했고 수혈로 지쳐있던 박성재는 이수빈의 품에 안겨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성재는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이 지역의 침대가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 지역의 창백했던 얼굴에 미세하게 혈색이 도는 것을 본 박성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요. 이수빈은 그런 박성재의 손을 꼭 잡으며 오빠 정말 고생했어. 오빠가 우리 오빠 살린 거야라며 감사의 키스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 가혹한 비극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이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중환자실 면회 시간. 박성재는 휠체어를 타고 지혁의 곁을 찾았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친구를 보며 박성재는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는데요. 야, 이지혁. 너 내 피 먹고 살아난 거 잊지 마라. 이제 너랑 나는 진짜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나 맛있는 거 사줘. 박성재의 농담 섞인 진심에 이지혁의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지은호와 이수빈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희망의 미소를 지었답니다. 하지만 이들의 희망 뒤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거대한 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고 고성인은 병원 정신과 병동으로 강제 이송되었지만 언제 또다시 돈일을 드러낼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이지혁이 깨어났을 때 자신의 은인이었던 박 회장이 지은호의 아버지를 배신한 원수였다는 진실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결심했습니다. 지혁이 깨어나면 자신이 직접 그 진실을 말해주고 함께 짊어지겠노라고 말이죠. 박성재는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고급 스포츠카, 명품 수트, 사람들 앞에서의 거드름.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낡은 환자복과 친구를 구했다는 뿌듯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성재는 지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임을 그는 이지혁을 통해 배우고 있었던 것이었더라고요. 박성재의 결단은 이 드라마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재벌가의 암투극을 넘어 인간의 숭고한 우정과 희생이 어떻게 비극을 치유하는지를 보여주는 클라이맥스가 되었으니까요. 지은호는 박성재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박 회장님께 바랐던 모습이 바로 지금 성재 씨의 모습이 아닐까?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성재 씨, 우리 같이 지혁 씨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세대의 악연, 우리 대에서 끝내요. 이지혁의 심장은 박성재의 피를 받아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동 소리는 병실 안의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수빈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이지혁과 함께 고등학교 운동장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던 그 시절처럼 두 남자는 서로를 향해 활짝 웃으며 끝없는 트랙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기적 같은 서막은 이제 진정한 화려한 날들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병실 안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고 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지혁 씨, 당신이 깨어나면 세상은 많이 변해 있을 거야.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당신 곁엔 내가 있고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 성재 씨가 있다는 거. 지은호의 약속은 병실의 공기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마주할 마지막 진실의 순간을 향해 숨을 죽이며 다음 전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창백한 병실 천장을 가로지르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이지혁의 눈꺼풀 위로 내려앉았을 때 그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현실의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수술 후 보름 만에 처음으로 맑은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는데요. 이지혁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각종 복잡한 의료 장비도 죽음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의 손을 꽉 쥔 채 엎드려 잠든 지은호의 헝클어진 머릿결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고 그 작은 기척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지은호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린 채 오열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지은호는 눈물을 닦아내며 이지혁의 침대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지혁 씨, 들려요? 내 목소리 들리는 거죠? 고마워요. 살아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사랑의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느다란 미소를 지으며 지은호의 손을 더 꽉 잡았는데요. 며칠 뒤 이지혁이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을 때 박성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박성재는 예전의 명품 수트 대신 수수한 청바지에 면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맑아 보였는데요. 이지혁은 박성재의 투박해진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성재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하지만 박성재는 지혁의 말을 가로막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난 이제야 진짜 박성재로 사는 것 같아서 살맛 난다. 맨날 아버지 눈치 보면서 그룹 후계자 노릇하느라 숨 막혀 죽을 뻔했거든. 이제 수빈이랑 같이 작은 공방 차려서 예쁜 가구 만들며 살 거야. 그게 내 진짜 화려한 날들이 될 거니까 너도 얼른 일어나서 축사나 준비해. 이지혁은 태어나는 날 지은호와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지은호의 친부 지근식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은호의 부축을 받으며 지근식의 영정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기회를 저는 평생 은호를 지키고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아버님이 믿으셨던 그 친구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버님이 가장 아끼셨던 딸의 남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호는 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지혁 씨랑 그리고 성재 씨랑 수빈이랑 우리 가족들 모두 아빠가 남겨주신 용서라는 선물 안에서 행복해질게요.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박성재와 이수빈의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니라 박성재가 직접 땀 흘려 지은 작은 목공방 마당에서 열린 결혼식이었는데요. 줄에도 거창한 예식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이지혁, 지은호, 정순이 그리고 실버 수사대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감동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성재는 턱시도 대신 깔끔한 수트를 입고 이수빈은 지은호가 직접 디자인해준 소박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는데요. 이지혁은 친구의 결혼식을 보며 자신의 가슴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힘차게 뛰는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행복해져라라고 외치는 것 같았더라고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금처럼 내 손을 잡고 우리를 응원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고 내일이 오는 게 설레는 오늘. 이게 진짜 화려한 날들이었어.